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니네 오빠가 사장님 소리 들을 때 밖에서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오늘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고모가 제 가슴에 던진 건 흙먼지가 잔뜩 낀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고모는 소리쳤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들아. 니네 오빠가 사장님 소리 들을 때 밖에서 무슨 꼴 당했는지 알기나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공사장 잡부 일당 5만 원 2003년 야간 대리운전 수입 9만 원 2024년 새벽 대리 이건 몸이 안 좋다. 하지만 민주 결혼 자금을 내야 한다. 평생을 번듯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던 우리 오빠 하지만 통장을 펼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빠 말해봐요. 우린 오빠가 성공한 줄로만 알았는데 지난 30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저는 오늘 오빠의 영정 사진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믿지 못했습니다. 강동훈 1975년생 향년 50세 고작 5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동네 슈퍼 사장님 한 분, 오빠가 다니던 건설 현장 인부 두 분이 전부였습니다. 오빠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현장 인부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로사라고 했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대리운전 하다가 차 안에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리운전이라니요. 오빠는 분명 중견 건설사 현장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이라니요. 밤마다 나갔던 거라니요.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겁니다. 오빠가 늘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괜찮다고 할 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으니까요. 영정 속 오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사진 속 오빠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가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빠가 이렇게 늙어버린 게. 저는 손을 뻗어 영정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만 만져졌습니다. 오빠는 제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내 오빠 전교 1등이래. 서울대도 거뜬하다던데. 그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오빠가 천재라는 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오빠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반에서도 1등, 전교에서도 1등,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1%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빠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강동훈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1998년 2월 오빠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그해 3월 부모님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합동 장례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저희 삼남매는 상복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저는 11살이었고 지훈이는 7살이었습니다. 동훈 오빠는 20이었습니다.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들 어떡하지? 집은 전세인데 빚까지 있다잖아. 삼남매를 누가 키워? 저희를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훈이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이틀 만에 다시 오빠와도 헤어져야 한다니. 지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동훈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고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다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훈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희는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동생들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대학도 가야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고 했습니다. 오빠는 대학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한다고. 미쳤냐고. 내 인생은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모부가 비웃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안 나온 놈이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했습니다. 집세는 어떻게 내고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일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이의 손과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가 책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믿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친척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들 굶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골프채, 어머니의 귀금속, 거실의 TV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다 파는 거냐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엄마 거라고.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하실 거라고. 너희를 굶길 순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등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새벽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물건들을 팔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집에 남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찬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라면, 쌀, 김치, 계란, 그리고 과자와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자기가 밥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냐고 물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 웃었습니다. 우린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빠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오빠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오빠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는지, 오빠가 마지막에 어디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빠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일당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만 원이면 저희 셋이 먹고 살 수 있냐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일단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은 일 찾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빠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교복이나 깔끔한 옷만 입던 오빠가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오빠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봤습니다. 오빠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흙먼지가 가득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지만 오빠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오빠가 변기에 앉아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났습니다. 오빠는 작은 신음을 냈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빠는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학원비라고 말했습니다. 수학 성적 떨어졌다며 학원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오빠가 쓸 수 있는데. 오빠는 웃었습니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 잘해야 나중에 대학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빠가 라면만 먹는 것을 봤습니다. 밥은 저와 지훈이에게만 주고 자신은 라면, 국물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매일 힘든 일을 하는 이유를, 오빠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래도 웃는 이유를,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방에서 이상한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24시 대리운전이라고 적혀 있었고 오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들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빼앗았습니다. 그냥 부업 좀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업이요? 오빠 낮에도 일하잖아요. 오빠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밤에 시간 남으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오빠는 웃었습니다. 무리 아니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웃을 때마다 억지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빠가 언젠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학원을 다니고 밥을 먹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저는 오빠의 방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제목은 가계부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수첩을 열었습니다. 1998년 3월 15일 건설 현장 일당 5만 원. 우리 공주님 학원비 8만 원. 부족분은 내일 대리운전으로 메워야 함. 1998년 4월 2일 대리운전 3건 6만 원. 민주급식비 3만 원. 전기세 2만 원. 남은 돈 1만 원. 오빠 밥값은 라면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1998년 5월 10일 민주가 운동화 사달라고 함. 백화점 가서 제일 예쁜 거 샀다. 8만 원. 이번 주는 라면만 먹어야겠다. 근데 우리 공주님 신발 신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배불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닫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오빠가 듣지 못하도록.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여전히 웃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오늘 시험이라며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며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손에는 새로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빠의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은 깊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오빠처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진짜로 괜찮지 않다는 걸. 오빠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텼다는 걸. 그리고 그 버팀이 30년 후 오빠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걸.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던진 통장과 가계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오빠가 얼마를 벌었고 우리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매일 밤 죽을 만큼 일했던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으니까요. 저는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3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998년 3월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세 계약은 2달 뒤 만료였고 아버지가 남긴 빚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IMF 시대였습니다. 어른들조차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밥상에는 찬밥과 김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고모부가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동훈이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혼자 자취하면 될 거고.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는 우리 집으로 데려갈게요. 민주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아버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집도 애들이 셋인데 한 명 더 키우기는 솔직히.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주는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는 수밖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동훈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내일 우리 집으로 가자. 짐 싸놔.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 집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멀리 떨어지면
오빠를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고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주야, 울지 마. 외할머니 댁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저는 고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다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훈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동생들 키우겠습니다. 고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내가 뭘 믿고? 대학도 가야 하는데 애들을 어떻게 키워? 대학은 안 갑니다. 그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한다고? 미쳤냐? 내 인생은 어떻게 하고? 하지만 오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고모부가 비웃었습니다. 동훈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일하면 됩니다.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는 지훈이의 손과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아, 민주야. 오빠가 책임질게.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오빠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믿었습니다. 친척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골프채, 어머니의 귀금속, 거실의 TV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팔 거야? 응. 당분간 먹고 살 돈은 있어야지. 그 중에 어머니의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엄마 거잖아.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너희를 굶길 순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등을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오빠는 새벽부터 집을 나갔습니다. 물건들을 팔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집에 남아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으니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찬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라면, 쌀, 김치, 계란, 그리고 과자와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오빠가 밥 해줄게. 배고프지?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밤 오빠가 끓여준 라면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오빠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했는지,
오빠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거절당했는지, 오빠가 마지막에 어디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오빠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일당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만 원이면 우리 셋이 먹고 살 수 있어?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해보자. 나중에 더 나은 일 찾으면 되고. 오빠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빠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교복이나 깔끔한 옷만 입던 오빠가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오빠 조심해. 응. 민주야, 지훈이 잘 챙겨.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빠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봤습니다. 오빠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흙먼지가 가득했고 손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하네. 오빠는 웃으며 말했지만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오빠가 변기에 앉아 손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터진 물집에서 피가 났습니다. 오빠는 작은 신음을 냈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빠는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민주야, 이거 뭔데? 학원비. 내 수학 성적 떨어졌다며? 학원 다녀. 오빠, 이 돈이면 오빠가 쓸 수 있는데. 오빠는 필요 없어. 너 공부 잘해야 나중에 대학까지. 우리 공주님은 좋은 데 가야 해. 오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빠가 라면만 먹는 것을 봤습니다. 밥은 저와 지훈이에게만 주고 자신은 라면, 국물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나 때문에 굶고 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매일 힘든 일을 하는 이유를, 오빠가 손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래도 웃는 이유를,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오빠를 봤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였습니다. 오빠가 노점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오빠가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1,000원도 아껴야 하는구나. 저는 그날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학원 안 다닐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오빠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주야,
오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혼자 하는 게 더 좋아. 거짓말. 오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오빠는 괜찮아. 너는 그냥 공부만 해. 그게 오빠가 바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공주님은 오빠가 지킬게. 아무 걱정하지 마.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손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오빠의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빠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1998년 7월 15일 건설 현장 일당 5만 원, 민주 학원비 8만 원, 부족분 3만 원, 내일 대리운전 신청해야겠다. 밤에 시간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공주님 학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 나 때문에 공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오빠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울고 있어. 우리 오빠가.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며 오빠가 듣지 못하도록.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여전히 웃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민주야, 오늘 학교 일찍 가야 한다며? 빨리 먹어. 응. 저는 대답하며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손에는 새로운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빠의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오빠의 눈은 깊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공주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오빠처럼. 그래서 나중에 오빠한테 보답해야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오빠를 멈춰 세우는 거였다는 걸. 오빠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 버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버팀이 30년 후 오빠의 목숨을 앗아갈 거라는 걸.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지훈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동훈 오빠는 여전히 건설 현장과 대리운전을 오가며 저희를 키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희 집이 안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밥은 굶지 않았고 학원도 다녔고 가끔은 외식도 했습니다. 오빠는 저희에게 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쇼핑백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민주야, 이거 뭔데? 신발. 내 운동화 다 달았더라. 쇼핑백을 열어보니 백화점 브랜드 운동화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신어본 적 없는 비싼 신발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 괜찮지. 요즘 일 잘 돼서 보너스 받았어. 우리 공주님 좋은 거 신어야지.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빠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빠 방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봤습니다. 운동화 값은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빠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난 신발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자기 신발도 안 사면서 내 신발은 비싼 걸 샀구나.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 잘 돼? 응, 잘 돼. 걱정 마. 그럼 오빠도 좋은 옷 좀 사. 맨날 그 옷만 입잖아. 이게 편해서 나는 이게 좋아.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옷을 살 돈이 없다는 걸. 오빠의 옷은 몇 년째 똑같았고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와 명동을 걸어가다가 오빠를 봤습니다. 아니,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 백화점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오빠 같았습니다. 저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오빠는 백화점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성복 매장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오빠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여성복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님, 이거 입어보실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입는 게 아니라 동생 선물용이에요. 아,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오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손으로 제 키를 가늠했습니다. 한 160cm 정도요. 중학생인데 좀 마른 편이에요. 그럼 이 사이즈 드릴게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었습니다. 직원이 가격을 말했습니다. 15만 원입니다. 오빠는 지갑 속 돈을 다 꺼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죄송한데, 카드도 되나요? 네, 되세요. 오빠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가 되었습니다. 포장된 원피스를 받아든 오빠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돌아서는 오빠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저 옷 사려고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까. 그날 저녁 오빠가 원피스를 건넸습니다. 민주야, 이거 내 생일 선물. 오빠, 이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 요즘 일 잘 돼서 우리 공주님 예쁜 옷 입어야지. 저는 원피스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샀는지 알기 때문에 차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뭘? 당연한 거지. 오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빠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는 것을 봤습니다. 저와 지훈이에게는 고기 반찬을 차려주고 자신은 컵라면 하나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주야, 고등학교 가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해. 좋은 대학 가야지. 응, 알아. 오빠가 다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일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나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밤마다 나가잖아. 대리운전 언제까지 할 거야?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분간은 해야지. 근데 걱정 마. 오빠는 멀쩡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오빠가 돌아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또 울고 있어. 얼마나 힘들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빠에게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나 1등 했어. 오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우리 공주님 대단한데? 자랑스럽다. 다 오빠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는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고깃집에 갔습니다. 비싼 한우집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비싼데 괜찮아? 괜찮지. 우리 민주 1등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빠는 웃으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실컷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우리에게만 주고 자신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습니다. 오빠, 오빠도 먹어. 나 배불러. 너희가 많이 먹어.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 오빠가 자기 배를 굶으면서까지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있다는 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빠가 너무 힘들잖아. 그날 밤 저는 오빠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갚을게요. 네, 꼭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돈을 빌렸나 봐. 우리 때문에.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는 여전히 웃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민주야, 오늘 학교 일찍 가야 한다며? 빨리 먹어. 응. 저는 대답하며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의 손에는 또 새로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괜찮아. 요즘 일 잘 돼서 보너스도 받았어. 우리 공주님 대학 갈 때까지는 문제 없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오빠 혼자 이렇게 둘 순 없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오빠 몰래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편의점에서 전단지를 받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고등학생 가능. 저는 망설이지 않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학생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요. 밤일인데 괜찮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야. 네, 괜찮아요. 부모님은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나와. 시급은 5,000원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대리운전 나간 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빠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오빠 빚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20만 원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봉투에 돈을 넣어 오빠 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붙였습니다. 오빠, 이거 쓰세요. 오빠가 저희한테 해준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다음 날 아침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주야, 이거 뭐야? 돈이요. 어디서 났어? 제가 아르바이트 했어요.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너가? 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쓰세요. 제발.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돈은 내가 써. 오빠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빠 요즘 매일 힘들어해요. 돈 때문에 전화 받는 것도 봤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오빠는 천천히 봉투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근데 이 돈은 정말 내가 써. 그리고 아르바이트 당장 그만둬. 싫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약속해.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그럼 오빠는요? 오빠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오빠는 괜찮아. 너희만 잘 되면 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우리 도움은 안 받으려고 할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오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소리치며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오빠. 오빠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주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거짓말. 병원 가야 해. 괜찮다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빠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깨웠습니다. 둘이서 오빠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오빠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병원 가야 해. 열이 너무 높아. 내일 가. 오늘은 그냥 자면 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밤새 오빠 곁을 지켰습니다. 오빠는 잠결에 계속 신음을 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빠가 죽을 것 같아. 뭔가 해야 해. 꼭 해야 해.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오빠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오빠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모두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빠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오빠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빠를 진찰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생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가 심하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입원은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해서.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쓰러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오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입원해. 이러다 진짜 죽어. 오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오빠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이제 좀 쉬어. 너무 무리했어. 민주야, 미안해.
오빠가 약해 빠져서. 무슨 소리야? 오빠가 제일 강한 사람이야. 아니야. 오빠는 약해.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오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오빠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충분해. 정말 충분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자책할 필요 없는데. 오빠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와 오빠가 일하던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현장 감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동훈 씨 동생입니다. 감독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동훈이 동생? 동훈이는 어떻게 됐어? 어제 연락도 없이 안 나와서 걱정했는데. 입원했어요. 과로로. 감독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놈 너무 무리했거든. 저희 오빠 여기서 어떻게 일했나요? 감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훈이 참 대단한 친구야. 새벽 6시에 나와서 저녁 8시까지 일해.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 2배로 일했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동생들 키워야 한다고. 대학 보내야 한다고. 감독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 너 밤에도 일한다며? 그랬더니 대리운전 한다고 하더라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안전화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이거 동훈이 거야. 며칠 전에 새 거 사주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거면 충분하다고. 안전화는 너덜너덜했습니다. 밑창은 거의 다 닳아 있었고 옆면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신고 일했다고요? 응. 내가 새 거 사주겠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동생들 학원비 내야 한다고. 저는 안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오빠의 30년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이런 신발을 신고 일했구나. 우리한테 비싼 신발 사주면서.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빠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오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입고 온 작업복, 지갑, 휴대폰,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민주고등학교 입학, 교복비 50만 원, 학용품 10만 원, 부족분 20만 원, 이번 달 대리운전 더 해야겠다. 2016년 7월 15일 민주 여름옷 사달라고 함. 백화점 가서 예쁜 거 샀다. 25만 원. 이번 주는 컵라면으로 버텨야지. 근데 우리 공주님 웃는 거 보니까 행복하다. 201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민주가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다. 비싼 거 샀다. 5만 원. 돈은 없지만 우리 공주님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2월 10일. 민주 대학 합격. 서울대는 아니지만 좋은 대학이다. 우리 공주님 정말 자랑스럽다. 등록금 350만 원. 사채 이자 월 15%. 어쩔 수 없다. 우리 민주대학은 보내야지. 2018년 3월 1일. 민주대학 입학식. 멀리서 봤다. 예쁜 옷 입고 웃는 우리 공주님. 오빠는 행복해. 이 순간만큼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2019년 6월 20일. 몸이 안 좋다.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민주 생활비 보내야 해서.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2020년 11월 5일. 민주가 취업했다고 전화했다. 대기업이래. 우리 공주님 정말 대단하다. 이제 오빠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이제 좀 쉴 수 있을까?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오빠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모였습니다. 고모. 고모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훈이 입원했다며? 그럴 줄 알았다. 고모는 어떻게? 지훈이한테 들었어. 고모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너 오빠가 30년 전에 뭘 했는지 아냐?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희 셋 흩어질 뻔했잖아. 그때 오빠가 뭘 했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이가 친척집을 다 돌아다녔어. 무릎 꿇고 빌면서. 뭐라고요? 제발 동생들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돈이 필요하면 빌려달라고.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때 봤어. 동훈이가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고 있더라고. 오빠가. 나는 그때 모른 척했어.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어. 23살짜리 애가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고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동훈이는 혼자서 다 감당했지. 사채를 쓰면서까지.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갚았어. 이자까지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너희는 모르게. 고모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동훈이 집에 있던 거야. 내가 얼마 전에 청소하러 갔다가 찾았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1998년 3월 작성. 원금 500만 원. 월 이자 15%. 그 아래에는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갚은 이자 내역이었습니다. 마지막 영수증은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겨우 몇 달 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걸 갚았다고요? 응.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고모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빠의 필체였습니다. 1998년 4월 15일. 오늘 민주가 웃었다.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고. 그 웃음을 보니까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 오빠는 힘들어도 괜찮아. 우리 공주님이 웃으니까. 2005년 3월 2일. 민주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다.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다. 지갑에 넣고 다녀야지. 힘들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버텨야지. 2018년 5월 20일. 오늘 민주 성인식이었다. 멀리서 봤다. 예쁜 한복 입고 웃고 있더라.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일이 있어서. 아니, 사실은 부끄러워서. 우리 공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기가. 그래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2024년 10월 30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돈도 없다. 근데 민주가 결혼한다고 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의금 많이 줘야지. 우리 공주님 시집 갈 때 기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고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야, 오빠가 지키고 싶었던 건 너희의 생계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너희의 존엄이었어. 부모님이 남겨준 가족이라는 자부심.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야. 고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훈이는 너희가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는 걸 원하지 않았어. 너희가 고개 숙이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 오빠.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서 다 짊어졌지. 너희는 모르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빠. 하지만 오빠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빠를 지킬 차례야. 오빠가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오빠가 눈을 떴습니다. 민주야, 병원비 얼마야? 걱정 마. 내가 다 냈어. 뭐? 내가? 응. 나 이제 직장인이잖아. 돈 있어.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동생한테 이런 짐까지 지우다니. 오빠, 짐이 아니야. 저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가 30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알아? 응, 다 알아. 고모한테 들었어. 오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왜? 부끄러우니까. 오빠가 너희한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충분했어. 정말 충분했어.
오빠는 최고의 오빠였어. 오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오빠를 꽉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지켜준 오빠를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오빠는 그로부터 5년 뒤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대리운전 중 차 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과로가 마침내 오빠의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가 던진 통장과 가계부, 일기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빠의 낡은 안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3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오빠가 얼마를 벌었고 우리를 위해 얼마를 썼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몸이 정말 안 좋다. 가슴이 계속 아프다. 하지만 민주 결혼식이 다음 달이다. 축의금 500만 원 준비했다. 우리 공주님 시집 갈 때 기죽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민주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만 보면 돼. 그것만 보면. 그 다음 줄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야, 오빠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사랑한다. 우리 공주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는 제 결혼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빠의 영정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 웨딩드레스. 보여주지 못했네. 결혼식은 취소했습니다. 약혼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빠의 장례를 먼저 치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빠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빠가 큰 집에 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단칸방에서 살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방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작업복 2벌, 대리운전용 셔츠 3벌. 그게 오빠가 가진 옷의 전부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입학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오빠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오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 민주중학교 입학식.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다. 우리 공주님 이제 중학생이네. 시간 참 빠르다. 2015년 5월 15일 민주 수학여행.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오빠도 행복해. 2018년 2월 28일 민주 대학 입학식. 정말 자랑스럽다.
오빠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주에게 오빠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민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오빠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오빠가 약속했잖아. 내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꼭 보고 싶다고.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주야, 오빠는 후회 없어. 3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빠는 선택을 했어. 대학을 포기하고 너희를 지키기로.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희가 웃는 걸 볼 때마다 오빠는 행복했어. 너희가 밥 먹는 걸 볼 때마다 오빠는 뿌듯했어. 너희가 꿈을 이루는 걸 볼 때마다 오빠는 자랑스러웠어. 민주야, 오빠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쉽진 않았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할 때가 많았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는 생각했어. 우리 공주님이 웃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공주님이 행복하니까 버틸 수 있어. 그 생각으로 30년을 살았어. 민주야, 오빠는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더 좋은 오빠가 되지 못해서, 더 많이 벌어서 너를 더 편하게 해주지 못해서, 명품 가방도 비싼 여행도 큰 집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민주야, 오빠가 널 사랑했다는 건 알아줬으면 좋겠어. 세상 누구보다 많이. 너는 오빠의 자랑이었고, 오빠의 기쁨이었고, 오빠가 살아가는 이유였어. 민주야, 이제 오빠 걱정은 그만해. 오빠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만 오빠 생각해줘. 그럼 오빠는 하늘에서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우리 공주님. 오빠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들을 수 없으니까.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오빠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오빠가 밤마다 나갈 때 나는 그냥 공부만 했어. 오빠가 아플 때 나는 그냥 학원만 갔어. 오빠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을 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알았어. 오빠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뭔지. 우리 가족이었지. 부모님이 남겨준 우리 가족. 오빠는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거지. 오빠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던 거지. 저는 오빠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한테 가족이라는 걸 지켜줘서, 오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빠의 낡은 안전화였습니다. 오빠, 이거 가져갈게. 오빠가 30년 동안 신고 다닌 이 신발. 내가 평생 간직할게.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 말해줄게. 너희 외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너희 외삼촌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저는 안전화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함께 오빠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누나, 우리 형, 정말 대단했지? 응.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오빠였어. 나도 형처럼 살고 싶어. 그래. 우리 오빠처럼 살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저희는 오빠의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던 겨울이었습니다. 오빠, 이제는 푹 쉬어.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편히 쉬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 단상에는 오빠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는 오빠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빠 봐. 내 웨딩드레스. 예쁘지? 오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거. 늦었지만 보여줄게. 저는 오빠의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약혼자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님, 민주 잘 지키겠습니다. 형님이 지켜온 것처럼 우리는 함께 오빠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날 식장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12월의 눈이었습니다. 오빠가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가야, 너의 외삼촌 이야기 들려줄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이야기.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이야기. 너의 외삼촌은 말이야.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오빠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가 어떻게 저희를 지켰는지, 오빠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오빠가 왜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오빠처럼 사랑을 주겠다고, 이 아이에게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겠다고. 오빠가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었어. 오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어. 가끔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해. 그러다가 깨달아. 오빠는 이제 없다는 걸. 오빠 보고 싶어.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 오빠가 내 머리 쓰다듬어 주던 그 손길 그리워. 하지만 알아. 오빠는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걸. 30년 동안의 고생, 이제는 내려놓고 쉬고 있다는 걸. 오빠, 나 오빠 약속 지킬게. 행복하게 살게. 오빠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그리고 내 아이한테 말해줄게. 너의 외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너의 외삼촌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오빠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많이. 그리고 고마워. 나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줘서, 나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줘서, 나를 지켜줘서, 오빠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저는 오빠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오빠가 좋아하던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오빠 한 잔해.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쉬어도 돼. 우리는 오빠 없이도 잘 살게. 오빠가 지켜준 가족, 우리가 이어갈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행복해.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오빠에게, 저를 지켜준 오빠에게, 저를 사랑해준 오빠에게, 오빠 사랑해. 영원히. 오빠가 남긴 사랑은 이제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